너희 아버지 쓰러지셨어. 병원에 가야 해. 지금도 숨을 제대로 못 쉬셔. 제발, 제발 지금이라도 같이 좀 가자고. 엄마가 지금 부탁하잖니. 제가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정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가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정이도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수정이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가봐야 별로 도와드릴 게 있겠어요? 그냥 구급차 부르시고 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나이시잖아요. 아버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핏줄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순간 너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 전화를 끊고 구급차를 부른 뒤 남편의 손을 잡으며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요. 곧 도착할 거야. 울먹이며 반복했지만 그 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은 침대 끝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저는 그의 입가에 서린 식은땀을 닦으며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 사이렌이 울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노후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셨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며 내가 믿었던 가족에게서 어떻게 상처받았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게 되었고, 그 후로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누구보다 큰 공감과 교훈을 얻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은지, 올해 65살입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했고 남편 최성민 씨와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교육자로 존경받고 가정에선 누구보다 헌신한 엄마, 아내로 살아왔죠.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남편의 건강 문제로 귀촌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저희가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젠 좀 편하게 지내세요. 시골 공기도 좋고 조용한 데가 훨씬 나아요. 수정이도 옆에서 거들며 웃더군요. 저희도 자주 내려갈게요. 어머님, 그게 오히려 서로 좋잖아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뿌리 깊은 계산 위에 있었는지를. 그게 단지 배려가 아니라 우리를 멀리 두고 싶어서였다는 걸. 서울 아파트는 그렇게 매물로 나갔고 남편의 오랜 지인이 소개한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마당이 넓고 텃밭도 있고 새소리가 알람 대신 들리는 곳. 그땐 이 모든 게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전원주택으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남편은 마당에 나가 호미질을 하며 웃었고 저도 작은 텃밭에 상추 심고 깨씹 심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햇살은 좋았고 바람도 깨끗했고 저녁이면 고요한 숲소리 사이로 벌레 우는 소리가 노래처럼 들렸죠. 그땐 정우도 가끔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물은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수정이도 처음엔 그랬죠. 어머님, 장 보러 갈 땐 저도 같이 갈게요. 서울 음식 못 잊으시죠? 반찬 싸올게요. 그렇게 시작된 귀촌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껴질 즈음 슬그머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조짐은 명절 때였습니다. 원래는 추석 전날 내려오겠다고 했던 정우가 갑자기 전화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이번엔 못 내려가요. 수정이가 회사 일정이 꼬여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래, 알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설날. 이번엔 정우가 전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더니 수정이가 받더군요. 어머님, 혹시 이번 설엔 따로 오시지 마세요. 정우 오빠도 피곤하고 저도 이번엔 쉬고 싶어서요. 그 말이 섭섭하긴 했지만 이해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명절에 부담 느낀다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점점 더 연락이 뜸해졌고 정우가 내려오는 횟수도 3개월에 한 번 꼴이 되었죠. 수정이는 더 심했어요. 어머님, 바빠서요. 어머님,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저희 둘이 따로 좀 쉬고 싶어서요. 말은 예의 바른 듯 했지만 그 안엔 오지 마세요. 우릴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확실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바쁘고 시댁까지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애정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제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수정이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정우에게만 문자로 연락이 왔죠. 수정이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대요. 어머니,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왜 이토록 자주 이해하고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는 자식이라는 이름도 며느리라는 관계도 모두 선 긋기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죄송해요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다음엔 꼭 내려갈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점점 더 아예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창가에 기대어 한참을 밖을 보다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우리가 서울에 그대로 있었어야 했을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억눌렸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그 짧은 한마디에서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누군가에게는 평온이고 누군가에게는 짐일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정우와 수정이의 말과 행동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쁘고 피곤한 줄만 알았던 그들의 무관심이 이젠 하나하나 전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무너뜨린 건 우연히 보게 된 수정이의 SNS였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아 정우의 결혼식 때 사진이라도 다시 보려 앨범을 뒤적이던 중 우연히 정우 커플이 함께 찍은 요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리조트, 근사한 저녁 식사, 화사한 드레스 차림의 수정이,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정우. 요즘은 바쁘다더니 이렇게 다니고 있었구나. 씁쓸하게 웃으며 습관처럼 수정이의 SNS 계정을 열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팔로우를 허락한 계정이었기에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까이 있으면 진짜 피곤해. 진작 귀촌 권유하길 잘했어. 가끔 찾아뵈면 되는 걸. 왜 굳이 코앞에 두고 살아야 하냐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글에 수십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고, 그녀는 친구들과 농담처럼 그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좋으시겠네. 전원주택 사시고. 친정이랑만 가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지. 그걸 보면서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심이었구나. 그 웃음 뒤에 숨은 속마음이 결국 이거였구나.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고, 편하게 살아보시라고 해서 귀촌을 선택한 건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과정이 수정이의 계획된 거리두기였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닿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고 창밖만 바라보던 그의 뒷모습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쫓겨난 거였습니다. 사랑이 아닌, 배려가 아닌, 철저한 이기심과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이번 주말엔 내려올 수 있겠니? 그러자 정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죠. 어머니, 수정이가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이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는 덧붙였죠. 어머니도 시골 생활 이제 익숙해지셨잖아요. 저희 없어도 괜찮으시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젠 그 아이의 말 속에서 죄책감도 미안함도 심지어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 다했다는 듯한 차가운 거리감만이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침대에 앉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우랑 수정이 우릴 잊은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둘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 쫓겨나듯 내려온 시골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늘 건강했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감기 한 번 제대로 앓지 않았던 사람이 이사 오고 1년도 안 돼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워했고, 밤이면 숨을 헐떡이듯 몰아쉬며 자다 깨는 일이 반복됐죠.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사일도 낯설고 생활환경도 달라졌으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바쁠 텐데 괜히 부담 주지 말자. 우린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그렇게 키웠잖아. 남편의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지. 자식 앞에 자꾸 작아지는 당신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국을 끓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워했고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은지야, 나 좀 이상한 거 같아. 그 한마디를 겨우 뱉었죠. 저는 그 즉시 119에 전화를 걸고 그와 동시에 정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쓰러지셨어. 병원에 가야 해. 지금도 숨 제대로 못 쉬셔. 제발, 제발 지금이라도 같이 좀 가자고. 엄마가 지금 부탁하잖니. 그 말에 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꺼낸 말. 어머니, 저희가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정이도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수정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 며느리라고 부르기조차 싫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이런 일 나이 들면 다 겪는 거잖아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이게 진심이구나. 이 아이들에겐 우리가 가족이 아니구나.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요. 곧 도착할 거야. 몇 번이고 말하며 마치 그 말로 남편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남편은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한 개였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요.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커피 자판기 옆 의자에 앉아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위중하셔. 혹시 시간 되면 얼굴이라도 보러 와줘. 그 문자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정이의 SNS를 다시 열었는데 어른들 아프다고 다 달려가는 시대 아니잖아. 각자 인생 살기 바빠 죽겠는데 효도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글을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저 예의 차리는 대상일 뿐 사랑하거나 지키고 싶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무너진 믿음, 사라진 애정, 그리고 깊어진 상처. 남편은 아직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면 다시 쓰러질 수 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서 다 챙길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여보. 그 말을 하며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나도 무너져선 안 된다고. 그리고 더 이상 정우와 수정이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와 수정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엔 진짜 제가 너무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뒤에 선 수정이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미안함보다는 이쯤 되면 한 번은 와줘야겠다는 의무감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의자에 앉은 채 그 둘을 쳐다봤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제 앞에 앉더니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 의사 말로는 조심하면 괜찮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병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수정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희도 요즘 참 힘들어요, 어머님. 회사 일도 그렇고, 사람들 챙기는 것도 그렇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힘든 거 나도 안 봐도 알아. 근데 수정이 너 우리 내려보내고 편했지? 서울집에 시부모 없는 거 그게 그렇게 좋았니? 수정이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정우는 옆에서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내가 너희 SNS 다 봤어. 시댁 가까이 있으면 피곤하다. 전원주택 보내길 잘했다. 그 글, 그 댓글. 내가 다 읽었다고. 그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수정이는 얼어붙은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짐이었니? 그렇게까지 피하고 싶었어. 서울 집 정리하고 여기 내려와서 매일 시골 공기 마시며 살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렸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힘겹게 눈을 떴고 저를 바라보며 살며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야, 너희 아버지 쓰러질 때 너희 생각하면서 걱정만 했어. 너한텐 부담 주기 싫다고. 근데 너희는 부담은커녕 신경조차 쓰지 않았잖아.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도 이젠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와 수정이는 다시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복 중이었고 저는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집을 팔고 내려왔던 그 돈, 우리 명의로 남겨진 예금들, 앞으로 남편과 나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를 하나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우 앞으로 해두었던 예금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정우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넣어두었던 통장이었죠. 그 돈을 그대로 남겨둘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내가 우리 인생을 지킬 때야. 그날 저녁 은행 창구에 찾아가 정리해둔 문서들을 꺼내들며 제 명의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말은 없었지만 제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기로 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밥을 지으며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집와서 쉴 새 없이 일했고 정우를 키우며 아등바등 살았고 남편이 퇴직하고서도 그저 애들 부담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로 우리 둘의 터전을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 귀촌까지 했던 세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릴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남편도 병실에서 퇴원하고 나니 한결 건강이 돌아오는 듯 했지만 도시에서 생활했던 우리 부부에게 시골의 고요함은 때때로 고립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무렵 오래전 함께 교사로 근무했던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아직도 작게 학원을 운영 중이라며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은지야, 아직도 전원 생활하고 있어? 왜 그 좋은 교육 경력 섞이고 있어?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시니어 문해교육 강사 자리 하나 비었는데 너 딱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으로 살아보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 따라가야지. 서울이든 어디든 이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남편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예금 정리, 자녀 재산 재배분, 시골집 임대 여부 확인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사 당일 짐을 실으면서 저는 문득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사 간다. 서울에 아파트 전세 얻어서 들어간다. 내 아버지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내가 문화센터 강사 일 시작하게 됐다. 그 문자에 딱히 감정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을 전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정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서울로 가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도 바빠서 자주 못 보러 오는 마당에 여기 시골에서 병치레나 하며 살 이유가 없잖니. 우리도 우리 인생 살려고. 정우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건강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고 이런 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서울 아파트도 마땅히 없으실 텐데. 그 순간 나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준비 다 했어. 그리고 그 돈, 내 이름으로 돼 있던 그 예금 통장, 그것도 정리했어. 정우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명의로 된 거 아닌가요? 내가 결혼할 때 내 아버지가 넣어준 돈이잖니. 그때는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준 거지만 이젠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 써야겠다 싶어서. 아프고 나니까 뭘 더 미룰 이유가 없더라. 그 뒤로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이에게서도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이사한 우리 집의 주소를 물어보는 일도, 아버지의 상태를 다시 묻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무심함이 이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게 된 지금, 나는 정말로 자유로웠고,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온 첫날, 낯설기보단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비록 전세로 들어온 소박한 아파트였지만 그 안은 자유로운 공기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도심을 걷는 기분,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시며 남편과 마주보는 작은 식탁. 은지야,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남편이 웃으며 한 말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 첫 강의 날. 낡은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쿵쾅거릴 만큼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글자를 배워나갈 이은지 강사입니다. 수강생 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어르신들이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남편은 제게 커피를 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 되게 빛나더라. 정말 멋졌어.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에 낯익은 번호가 떴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그냥 아버지도 뵙고 싶고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요. 한참 만에 듣는 조심스러운 아들의 목소리.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어조였습니다. 알겠어. 그날 점심쯤 와. 그렇게 짧게 통화가 끝나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예 잊힌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며칠 후 약속한 날, 정우와 수정이는 조금 늦게 서울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문 앞에 섰어 작게 인사를 했고 수정이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띠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집이 아주 포근하네요. 응. 우리에겐 딱 좋아. 짧은 인사 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예전 같았으면 말수가 적은 남편이 조용히 식사만 했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정우야, 너 어릴 때 내 엄마가 밤새 가르치던 그 교재 기억나냐? 이젠 문화센터에서 그걸 다시 쓰고 있더라. 정우는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강의하세요? 응. 어르신들 대상 문해교육 강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그 말을 들은 수정이는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잘 어울리세요. 사실 전 시골로 보내드린 게 죄책감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불편해서 그랬던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 괜찮으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불편할 수 있지.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우릴 밀어낸 건 아팠단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잘해볼게요, 어머니.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원망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보다 이해하려는 태도, 그게 훨씬 오래 남는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정우에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앞으론 자주 오라는 말은 안 하마. 다만 내가 정말 보고 싶을 때 와라. 정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집 안에 남겨진 우리 부부는 잠시 마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은지야, 그래도 우리 잘 살아냈지. 응, 그랬어. 이젠 더는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밤이 되면 남편과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 말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언제 제일 잘 살았다고 느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 익숙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전엔 가장 좋았던 때를 자꾸만 과거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정우가 어릴 적 가족여행 가던 시절, 남편이 퇴직금 받았던 날, 서울 아파트 사서 입주하던 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이 평범한 하루가 가장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자유였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완벽한 행복은 아닙니다. 지나간 세월만큼의 미련도 아들 내외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씩 남아있죠. 하지만 더 이상 그 미련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서 살고 여보가 여보로서 웃고 우리가 우리 둘로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너무 오래 맞추며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